안녕하세요. 쭈니파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제 그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봉안되어 계시고, 또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흉상이 육사 교정에 세워져 있죠.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평가하면서 육사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번 그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어떠한 인물이나 역사를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과 팩트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후에 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선 홍범도 장군님은요,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십니다. 큰 울음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아이로 이제 태어나세요. 자, 그런데 홍범도 장군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을 여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양반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아오고 계셨는데, 당시 이제 평양 그 관청에서 군인을 모집하는 그 모집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은요, 머슴으로 사는 것보다는 군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군인에 지원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포수로 활약하게 되시는데, 굉장히 그 사격 솜씨가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님은 뛰어난 포술과 더불어서 완전 군인 체질이셨다고 합니다. 딱 맞았던 거죠. 자, 그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평상시 이제 부하들을 그 구타하고 폭행하던 장교를 때려 눕히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쳐 사는 동안에 그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고요. 홍범도 장군의 가족은 함경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격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함경도 일대를 주름잡는 사냥꾼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며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홍범도의 가정에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일이냐면 1907년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정미 7조약이 맺어지는 해인데, 그때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산된 군인들이 각 지역의 의병과 결합해 가지고 이제 활발한 의병 활동이 일어난 것이 정미의병인데, 이때 홍범도 장군도 총포 및 탄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조선의 민간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총기와 탄약들을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홍범도 장군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무기를 일본에게 빼앗기느니 항일 무장투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의병 활동에 이제 나서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경도 일대에 있는 일본군들과 이제 전투를 벌여 나가는데 연전연승이었어요. 굉장히 잘 싸우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그 아내와 아들들이 일본에 붙잡힌 거예요. 이때 홍범도 장군의 아내분께서는 일본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제 사망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요, 홍범도 장군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독립군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 아들마저도 의병 활동을 하던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일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요, 이 정미의병 이후에 조선인들 의병 활동의 규모나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따라서 당시 일본은 이 한반도에 있는 의병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호남 지역에 있던 의병들을 탄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쳐서 의병들과 그 가족들, 마을들을 몰살시켜 나가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이러한 여파로 인해 함경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범도 장군도 더 의병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홍범도 장군은 함경도를 떠나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세요. 자, 그러다가 1910년 드디어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모든 나라와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910년 8월 29일 그날이 이제 경술국치일인데,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된 날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날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그날도 기억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1910년 8월 29일 우리의 나라와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경술련 국가의 치욕스러움을 당했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조선 땅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요. 러시아 땅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에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홍범도 장군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다시금 무장투쟁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홍범도에게 1919년 3일 만세운동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 의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넘어 만주와 연해주 일대까지 그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다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고자 때를 기다리고 있던 홍범도는 이 소식을 듣고 연해주 지역에 있던 여러 독립군 부대를 규합하여서 다시금 의병활동에 나서게 되고, 대한독립군을 결성,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홍범도는 이후에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근거지를 봉오동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봉오동 지역은 이제 북간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 또 우리 한반도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이어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자, 봉오동으로 옮긴 이후에요, 홍범도 부대는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일본 군대를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전술하면서 일본 군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화가 난 일본 군대는 이 홍범도 부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월강 추격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정규 군대를 두만강을 넘어 봉오동 지역으로 침투시키게 되죠. 월강 추격대, 말 그대로 월강, 강을 넘어서 홍범도 부대를 추격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홍범도는 일본의 정규 군인들로 구성되어진 월강 추격대를 맞아서 당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의 국민의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연합하여서 일본군을 봉오동 깊숙한 골짜기를 유인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적들을 섬멸하는 계책으로 큰 전과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일본 군대 입장에서는 정규 군대도 아니고요,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는 이 독립군들을 상대로 패배했다는 이 분노에 이제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씨를 말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따라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간도 지역으로 파견하고자 했죠. 자, 그런데 간도는요, 일본 땅이 아니라 당시 중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다른 나라 땅에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일본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당시 훈춘 지역에
이 훈춘은 과거 발해 시대 동경에 있던 지역인데, 이 훈춘에 있던 일본 영사관, 이 일본 영사관을 중국 마족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신들의 영사관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공무원들이 사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말 그대로 훈춘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간도 지역으로 중국 땅으로 파견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던 거죠. 아무튼 일본은 독립군들이 이 훈춘 지역에 있는 자신네들 영사관을 불태우고 일본 공무원들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25,0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간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군의 병력이 워낙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홍범도의 부대는요, 당시 북로군 정서를 이끌었던 김자진 부대와 더불어서 연합작전을 계획하게 되고, 이들을 독립군들을 추격해오는 일본 군대를 청산리 지역으로 유인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나오는데,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에서 6일간 우리 독립군 연합군 부대와 일본 정규군 간에 대략 한 10여 차례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완루구, 고동화, 어랑촌, 백운평 이런 지역에서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 정규군 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 독립군 연합군 부대의 병력은 3,000명이 안 됐고요. 일본 정규군대의 숫자는 무려 25,000명이었어요. 거의 병력차가 10대 1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의 그 지형을 100% 활용한 전술로 일본 군대를 유인해서 결국은 10여 차례에 걸쳐 10전 10승이라고 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요, 일본은 너무 빡치는 거예요. 이 새끼들에게. 아니, 독립군 때려잡으려고 이번에 25,000명이나 일본 정규군대를 보냈는데, 그 정규군대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독립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했던 거죠. 따라서 분노에 가득 찬 당시 일본은요,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이제 물게 되냐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 민간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간도 지역에 있는 마을을 모조리 불태우고, 또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 대략 3,000여 명을 모조리 불태우고 죽이는 그러한 악행들을 벌이게 돼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당시 그 독립군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는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것 또한 굉장히 비극이었어요. 당시 조선인 민간인들이 죄 없이 일본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죽임당해야만 했던 그런 참변이 바로 간도 참변, 다른 말로는 1920년 경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도 불러요. 자, 아무튼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간도 지역이 일본에 의해 쑥대밭이 되니까 더 이상 독립군들은 이 간도 지역에서 활약하기가 어렵겠다 판단하고 근거지를 옮깁니다. 근거지를 이 밀산부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간도 지역을 피신해온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밀산부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재정비되어지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었던 거예요. 이 대한독립군단은 대종교를 창시했던 서일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를 단장으로 해서 홍범도 부대와 김자진 부대가 연합한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자, 밀산부에서 모인 이 우리 독립군들은요, 러시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러시아 땅. 러시아의 스보보든이라고 불리는 지역.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요, 1917년 레닌을 중심으로 한 그 볼셰비키 혁명, 교과서에는 러시아 혁명이 나오는데,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금의 모스크바죠, 그 지역과 서부 러시아는요 이미 이제
레닌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연해주 지역인 동부 지역은 아직 그 과거 구러시아 세력과의 내전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 구러시아 세력을 지원하고 있던 게 이 당시 자본주의 체제였던 일본이었고,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레닌의 그 적색군이었던 거죠. 이때 레닌의 적색군은요, 우리 독립군들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많은 땅과 더불어 여러가지 물자들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결국 우리 독립군 부대는 이 소련의 적색군을 도와서 러시아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내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 독립군이 지원했던 그 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소련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후에 소련의 입장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땅들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내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땅에 다른 나라 한국인들이 또 그 독립군들이 총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독립군들은 불안한 요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은 우리 독립군들에게, 야, 니네들 뭐 독립군들 지금 무기를 보아하니까 이 무기가 굉장히 낡은 것도 있고, 뭐 벨기에제 뭐 소련제 통일 안 돼 있으니까 다 반납을 해라. 그러면 이제 소련이 우리가 이제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우리 독립군들의 모든 무기를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 독립군들이, 이때 그 자유시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요, 둘로 갈려요. 하나는 이제 소련의 말에 따라 모든 무기를 반납하자, 안 그러면 소련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니까 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한 갈래는 왜 우리가 소련을 도와주고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저들이 우리의 무기까지 빼앗아가면 우리를 더 철저하게 탄압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식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 독립군끼리 자유시에서 서로를 향해 총격을 벌이는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1921년에 일어난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요. 일제강점기 역사,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때 당시 팩트를 말씀드리면, 홍범도 장군은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자유시에 계시지 않았어요. 잠시 그 지역을 떠나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 그 볼일을 마치고 자유시로 돌아오니까 이미 우리 독립군들끼리의 내전이 벌어져서 많은 독립군들이, 과거에는 한 편이었고 우리 편이었고 일본과 함께 싸우던 우리 동료였던 그 독립군들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총격을 하면서 많은 우리 독립군 사상자가 났던 거죠. 이때 홍범도 장군이요, 굉장히 그 독립운동 무장투쟁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세요. 야, 씨발, 이게 뭐냐, 어? 내가 내 가족 일본과 싸우다 다 죽임당하고,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통치에 고통당하면서 목숨 바쳐가지고 일본과 싸우려고 독립군 활동했는데, 어쩌다가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냐. 독립운동에 대한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요, 그 자기를 따라서 소련 땅에 들어왔던 여러 독립군과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면서 이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소련이 우리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땅, 토지 같은 것들을 막 빼앗으려고 했었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 홍범도 장군께서 공산당에 가입하면은 이제 당원이 되니까 우리 동포들을 지키고 소련 땅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가운데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였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37년 이 홍범도 장군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요,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거죠. 왜 그랬냐면 1937년은 여러분들 일본이 중국 본토로 침략해 들어가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해예요. 당시 만주 지역은 이미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 괴뢰국이 세워진 상태였고, 그 만주국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간첩들이 언제 우리 소련 땅으로 와가지고 이 간첩 활동할지 모른다. 그런데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이 서양인들이 보기에 얼굴 생김새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스탈린은요,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조선인 17만여 명을 모조리 화물 열차에 태워 이제 40여일이나 열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 중앙아시아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제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독립되어지는 오늘날의 그 뭡니까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던 거고요. 자,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신 이후에 그 지역에서 남은 여생을 사시다가 6년 후인 1943년 이제 그 땅에서, 카자흐스탄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본군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일생은요, 이와 같이 매우 초라했어요. 자,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실 때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독립되어진 땅 조국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이었어요. 결국 그 유언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드디어 홍범도 장군은 멀고 먼 카자흐스탄 땅에서 우리나라로 모셔올 수 있던 겁니다. 이때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6대가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호위하며 우리나라로 송환하고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봉안됨으로써 이제 그 넋을 기리고 독립운동사의 영웅으로 우리가 추앙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대해서 공산당 이력을 왜곡 해석하며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자,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안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홍범도 장군의 과거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아 이제 육사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됐고, 이 결정 때문에 이제 역사학계와 더불어 우리 나라 많은 국민들도 이제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홍범도 장군이 1927년에 소련 공산당, 고려 공산당에 가입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소련 공산당과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북한과 소련에 해당하는 그 공산당하고는 이게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1927년은요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체제에 대립한 시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요 한편 먹고 독일과 일본과 싸우던 그런 연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북한을 따르는 종북 세력, 뭐 오늘날 북한을 맹종하는 공산주의, 뭐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을 함께 염두해서 1927년에 홍범도 장군이 가입했던 소련 공산당, 고려 공산당을 평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뭐 씨발 홍범도 장군이 27년에 공산당 가입할 때 나중에 45년 해방하고 갈라져, 그 383 갈라져 가지고 뭐 남북간 갈리고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설 거야, 뭐 이거 알고 가입했나요? 당시 소련 땅에 거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함께 살아가야 했던 우리 동포들을 지키고 그 동포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소련 공산당의 도움을 얻고자 가입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설사 소련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소련은 아니 미국과 한편인 그런 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문제를 두고 이게 오늘날 뭐 북한과 관련 있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나 이게 사실적으로나 맞지 않는 평가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께서 벌써 1962년 이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박정희 정부로부터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으십니다. 그때 훈장을 받았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요 이 잠수함을 건조하고는 그 잠수함 이름을 지정하는데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박근혜 때 지정을 해요. 그때 이미 홍범도의 과거 공산당 가입에 대한 경력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산당 가입은 오늘날 뭐 북한의 공산당과는 그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 판명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이 홍범도에 대해서 건국 훈장까지 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잠수함에 홍범도라고 하는,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와 생애였어요. 자, 우선은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이 이후에 평가는 역사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적 팩트,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2023년 벌써 100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홍범도 장군의 일생이 논란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을 마주하며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